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아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승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살 남자아이의 목에서 반짝이는 은빛 목걸이. 그것은 9년 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준혁은 30분 전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누렇게 바랜 빌라의 벽면을 비추는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낡은 골목에는 퀴퀴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서준혁은 검은색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창을 열자 차가운 3월의 공기가 와 닿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드림하우징의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오늘처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부동산 관리팀의 성화에 못 이겨 나선 길은 그의 짜증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젠장, 내가 왜 이런 곳까지 와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관리팀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9개월이나 밀렸다고 해서. 9개월. 한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테지만 준혁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성과 계산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그의 눈에 이 낡은 동네는 그저 재개발 예정지였고 그가 투자한 부동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혁은 검은색 코트깃을 세우며 비탈진 골목을 올랐습니다. 낡은 시멘트 계단은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온갖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15년 전쯤 살았던 어린 적 동네를 떠올렸지만 그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의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한 지금의 삶이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집들 사이로 좁은 길을 걷던 준혁은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124-3번지 반지하. 그 아래에 적힌 세입자의 이름은 이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묘하게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하나는 흔한 이름이었기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 하나일 리 없겠지. 준혁은 27살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유학을 떠나기 전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준혁은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사랑은 사치였고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마음속에 과거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이 낡은 동네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선 준혁은 익숙지 않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낡은 건물에 울려 퍼졌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참지 못하고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드림하우징에서 나왔습니다. 월세 때문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손잡이를 돌려보았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는 9개월이나 밀린 월세 문제 때문에 직접 나선 상황이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현관문을 열자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와 함께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텅 빈 공간에 한숨을 쉬던 그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준혁이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원룸 주방 겸 거실 한 구석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낡은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준혁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빛은 준혁의 얼어붙은 마음을 일순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이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의 말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순수하여 준혁은 차마 험한 말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난 여기 집주인이야.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준혁의 말에 소년은 움츠러들며 엄마가 병원에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낡고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있는 소년은 마치 9년 전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준혁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년의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은색 목걸이에는 달과 별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9년 전 준혁이 직접 디자인해 주문 제작한 뒤 하나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준혁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한결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혼란과 불안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성적인 사고가 정지된 순간이었습니다. 너 누군데 그 목걸이를 걸고 있니?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결은 움츠러들며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이건 엄마가 준 거예요. 소년의 대답에 준혁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9년 전 하나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소년은 자신이 하나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대체 누구인가? 그 모든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준혁은 소년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낡고 냄새나는 집, 그리고 낯선 소년의 존재가 준혁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했고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엄마 이름이 뭐니? 준혁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어떤 이름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낡은 집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년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하나와 닮아 있었고 입술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준혁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아, 엄마 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혁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9년 만의 재회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준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9년 전 마치 홀연히 사라졌던 그녀가 이 낡은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눈에 들어온 하나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깡마른 몸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준혁이 기억하는 빛나고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고 입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역시 준혁을 발견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고 있었고 준혁의 이름을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 준혁도 말이 막혔습니다. 오직 한결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만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결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들어가 있으라고. 하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고 한결이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이는 자신의 존재가 엄마와 아저씨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그 짧은 순간에도 한결이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한결.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초롱초롱한 눈빛도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나야, 정말 당신이구나. 여기 왜 왔어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나 여기 집주인이야. 월세 받으러 왔는데. 그제야 하나는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9개월 밀린 월세, 그것 때문이었구나. 준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9년 전만 해도 그녀는 그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고 삶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월세 이야기는 뒤로 미룬 채 조심스럽게 방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나야, 저 아이가 혹시 당신의 아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요. 맞아. 내 아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준혁은 머리를 짚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8년 동안이나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9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준혁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실에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했어야 했나? 하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무슨 얼굴로 말해? 임신했다고 말하러 갔을 때 당신은 예쁜 여자랑 같이 있더라. 하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9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배신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준혁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혁은 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하나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던 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하나가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나야, 그건 오해야. 나는 됐어요. 하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당신은 곧 결혼한다면서. 신문에서 봤어. 하나의 말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개월 후로 예정된 유미와의 결혼식. 그 사실을 하나가 알고 있다는 게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두 기업 간의 전략적 결합이었고 준혁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리 다쳐서 일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의 말에 준혁은 그녀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깁스는 풀었지만 아직 불편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다쳤어? 어떻게?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별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준혁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9년 전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한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결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라면 다 풀어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는 급하게 주방으로 가서 가스를 끄고 한결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한결아, 배고프지? 아저씨가 밥 사줄까? 한결이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나게 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직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집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준혁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낯선 감정 앞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한결이의 눈이 자신과 똑같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9년 전 그들의 이별이 가져온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야, 9년 전에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임신했다고 말하러 갔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와 행복해 보였어. 하나의 목소리에는 9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억지로 나간 맞선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했고 하나가 자신을 떠났다는 슬픔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나야, 그건 오해야. 우리 어머니가 억지로 나가라고 해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야.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겠어? 준혁의 진심이 담긴 말에 하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명은 똑같네. 그 자리에서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 건 내 착각이었나 보네. 하나의 씁쓸한 웃음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오해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준혁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9년 전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다시 한번 꺼내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한결이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가 엄마 울렸어? 한결이의 순수한 눈빛에 하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이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한결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줘. 당신이랑 엮이면 한결이까지 힘들어질 것 같아. 준혁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월세를 독촉하러 왔지만 이제는 월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와 한결이의 존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은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야, 월세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리고 당신 다리 많이 아파? 됐어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결이한테도 뭘 바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9년 전 자신이 하나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하나와 한결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골목길을 걸어가는 준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약혼녀 유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성건설의 외동딸인 유미와의 결혼은 두 기업의 합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삶이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이미 맞춰진 것 같았고 그 퍼즐을 깨트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9년 전의 오해, 그리고 9년 후의 현실. 이 두 가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하나와 한결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결이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은색 목걸이, 그리고 그 목걸이를 보며 환하게 웃던 하나, 9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미야,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오늘 드레스 피팅하기로 했잖아. 유미의 밝은 목소리가 준혁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한결이의 눈빛과 하나의 야윈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유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급하게 생겼어. 내일로 미룰 수 있을까? 유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결혼식 2달밖에 안 남았어. 오빠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 어떡해. 준혁은 유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전 연인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안해, 내일 꼭 갈게.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한결이와 하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잊고 살았던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이 아닌 사랑과 책임이라는 낯선 감정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결이와 하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9년 전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9년 전의 오해를 해명했지만 하나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불신은 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말을 변명으로만 치부하며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하나의 손, 그리고 낡은 집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9년 전에 나는 정말 당신을 찾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난 이제 당신 변명에 지쳤어.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9년 동안 켜켜이 쌓인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자신이 9년 동안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9년 동안 돈과 명예만을 쫓아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지만 하나는 홀로 한결이를 키우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왔던 것이었습니다. 나 당신이 왜 떠났는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내 어머니가 억지로 나가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자리였어. 근데 당신이 그걸 봤을 줄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 동안 쌓인 아픔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한테 임신했다고 말하러 갔을 때 왜 다른 여자랑 있었어? 하나의 절규에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9년 전 그는 하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결이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가 엄마 울렸어? 한결이의 순수한 눈빛에 하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은 한결이의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결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결아, 배고프지? 아저씨가 밥 사줄게. 햄버거 좋아해? 응, 나 햄버거 엄청 좋아해. 엄마,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한결이의 해맑은 미소는 준혁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준혁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배고픈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낡은 차를 타고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낡은 차 안에서 준혁은 한결이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결이는 준혁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말하는 습관, 웃는 모습, 그리고 맑고 순수한 눈빛까지. 그는 자신이 9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도착한 세 사람은 햄버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결이는 준혁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 꿈,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은 한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결이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9년 전 그가 하나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결이의 목에 걸려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왜 맨날 아파요? 왜 맨날 약을 먹어요? 한결이의 순수한 질문에 준혁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질문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결아, 엄마는 그냥 조금 아픈 거야. 곧 나을 거야.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다쳤다면서요? 준혁은 한결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아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야, 왜 오토바이 배달을 해?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당신한테 도움받는 거 싫어. 하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9년 전의 상처로 인해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한결이의 목걸이를 보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하나와 한결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노원구에 있는 이하나 씨집 월세 밀린 거 전부 다 해결해줘. 그리고 그 집에 필요한 거 전부 다 해줘. 에어컨, 난방, 보일러, 수리 뭐든지 다 해줘. 준혁의 말에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장님, 어차피 재개발 예정이라 굳이 투자하실 필요는. 그냥 해. 내가 하라면 그냥 해. 묻지 말고. 준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성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와 한결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하나와 한결이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성과 계산만을 앞세우던 차가운 기업가에서 사랑과 책임감을 깨달아가는 한 명의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한결이와 하나가 살고 있는 낡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집은 준혁이 보낸 인부들 덕분에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되고 따뜻한 보일러가 설치되고 에어컨이 달렸습니다. 하나는 준혁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한결이의 눈빛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정말 좋아졌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한결이의 해맑은 미소는 준혁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한결이와 함께 놀고 숙제도 봐주며 평범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결이는 준혁에게 의지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아빠는 왜 나를 몰랐어요? 엄마는 왜 아빠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한결이의 순수한 질문에 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한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많이 부족했어. 하나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준혁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9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결이가 아빠가 생겼다고 착각할 것 같아. 이제 그만 가줘. 하나의 말에 준혁은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9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을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한결이의 아빠인데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둔 남자라니. 준혁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 상대인 유미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유미는 준혁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결혼 전에 다들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유미의 질문에 준혁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미와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두 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유미는 준혁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고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근에 어디 자주 가시는 곳 있으세요? 유미의 질문에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냥 회사 일 치고는 요즘 오빠 눈빛이 너무 흔들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유미의 날카로운 직감에 준혁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결이와 하나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이냐, 아니면 사랑과 책임감이냐. 준혁은 매일 밤 한결이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준혁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결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표였고, 그가 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된 운명의 증거였습니다. 준혁은 한결이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미의 아버지는 오성건설의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준혁과의 결혼이 파혼될 경우 준혁의 회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늦게 만났어.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한결이를 지켜주고 싶어. 준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와 한결이를 향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성공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 했습니다. 유미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립탐정이 준혁의 행적을 쫓아 노원구의 낡은 주택가를 찾아냈고 그곳에서 하나와 한결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에는 준혁이 한결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질투로 인해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아이는 뭐고? 조사해 보니 9년 전 사장님의 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나이로 봐서는 사장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의 말에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향한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에게 준혁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사업적 성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음 날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이하나 씨 맞죠? 서준혁 씨의 약혼자입니다. 하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미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유미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요즘 여기 자주 온다더군요. 한결이 그 아이 때문이겠죠.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두 여자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미는 핸드백에서 수표를 꺼내 하나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 받고 여기서 사라져요. 최소한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오빠가 그동안 도와준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하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유미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설마 오빠를 되찾겠다는 건 아니죠? 오빠는 저랑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황이라고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한결이가 아빠를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말에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권리? 9년 동안 혼자 키워놓고 이제 와서 권리 운운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유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당신들이 여기서도 못 살게 만들 수 있어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유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는 유미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유미가 말한 위협이 단순한 허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하나는 한결이와 함께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준혁을 위한 일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준혁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유미의 아버지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성건설과의 협력이 예정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취소되었고 드림하우징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회사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성건설 측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전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지만 유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배신했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오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야. 오빠가 그 여자랑 아이를 선택한다면 오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유미의 말에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회사도 그리고 하나와 한결이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혁은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집에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 사시는 분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이고, 며칠 전에 짐 싸서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몰라.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와 한결이가 말없이 떠났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와 한결이가 사라지고 회사마저 위기에 처하자 준혁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술을 마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결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한결이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그림 한 장만큼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게 아니었어. 준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한결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 그리고 하나가 자신을 바라보던 복잡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눈빛은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혁은 먼저 유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미는 웨딩홀에서 꽃 장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이것 좀 봐. 꽃 장식 어때? 마음에 들어? 유미의 밝은 목소리에 준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야, 미안해. 우리 결혼 못하겠어. 뭐?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설마 그 여자 때문이야? 유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하나와 한결이를 선택할 거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가족이야.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오빠, 회사는 어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내 아들과 내 가족이야. 준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후회할 거야. 분명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뛰쳐나갔습니다. 준혁은 홀로 웨딩홀에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자신이 서 있을 예정이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혁의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 정신 나갔니? 유미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와서 결혼 취소한다고 하더라. 당장 다시 만나.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한결이의 아빠입니다. 이제 저의 행복을 찾고 싶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준혁의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36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9년 전 어머니가 하나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던 비극적인 진실을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내 아이까지 못 보게 하셨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널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이름을 더럽힐 줄 알았어. 최선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해 아버지가 된다는 걸 포기해야 했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나를 이용했어요. 준혁의 절규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라도 하나와 한결이에게 사과해 주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집을 나와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위기입니다. 오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이 파기됐고 우리는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더 이상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성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책임감을 깨달은 한 명의 남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혁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직원들은 준혁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똘똘 뭉쳤습니다. 준혁은 유미 아버지의 압박에 맞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하나와 한결이를 보며 느꼈던 감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싼 고급 아파트가 아닌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오성건설의 압박에 버티기 힘들 수도 있고요. 전무의 걱정스러운 말에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진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열정에 직원들도 감탄했습니다. 드림하우징은 기존의 사업 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와 한결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인맥을 동원해 두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을 뒤졌지만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한결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을 보며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은 우연히 부산의 한 작은 시장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팔고 있었고
한결이는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왜 부산으로 왔는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그들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야 한결아. 준혁의 목소리에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결이는 준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준혁은 한결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준혁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책임감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내가 너희를 너무 늦게 찾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준혁의 진심이 담긴 말에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 동안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미안하다. 내가 10년 전에 너를 쫓아낸 것, 그리고 우리 손주를 못 보게 한 것 모두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 주겠니?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차갑고 무서웠던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이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9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세 사람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유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어머니는 하나와 한결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의 새로운 사업은 성공을 거두었고 드림하우징은 사회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결이는 새로운 집에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고 하나는 더 이상 힘든 배달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준혁은 퇴근 후 매일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과 하나는 한결이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준혁의 물음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당신을 만나고 한결이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정말 고마워. 하나의 손을 잡은 준혁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행복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